아니,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 90%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걸 전 지금 알았어요. 정말 진짜인가 싶어서 주변 사람 몇 명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잘 몰라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면 정말 쉬운 개념인데 다들 어려운 건지 알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 이해 못하면 투자로 돈 버는 건 포기해야 돼요. 아니, 투자를 떠나서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 상식 같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워킹메이트 여러분, 머니워커입니다. 오늘은 독일 디셀도르프의 라인강 산책길을 걸어볼게요. 요즘 코로나에 게다가 폭염까지 겹쳐서 우리 모두가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은 더 건강하고 더 시원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뉴스나 신문에서 엄청나게 자주 보이는 단어 하나에 대해 얘기할 거예요.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고, 세상의 모든 돈의 흐름은 이 개념 안에서 움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금리예요. 미국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높지만 선제적 금리 인상은 없다고 했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기사를 보면 자세한 건 몰라도 뭐가 대충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최소한 시장 분위기 정도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금리가 뭘까요? 한마디로 돈의 가격이에요. 일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가격이 있는 것처럼 돈을 빌리고 받는 금융시장에서도 돈의 가격이 있는 거죠. 더 쉽게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 있죠? 이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이자 있죠? 이거예요. 난 은행에 돈을 빌려준 적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은행에 저금하는 게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은행이 미쳤다고 이자 주겠어요? 우리가 예금한 돈을 은행이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린 대가인 이자를 주는 거죠. 다시 금리로 와서요. 제가 금리는 돈의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금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100원이 있는데 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가 많으니까 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내 돈을 빌려갈 사람이 없으면 금리는 내려가겠죠. 수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언제 금리가 내려갈까요? 경제 불황이 오면 금리가 내려갑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회사들이 신규 사업이나 투자를 잘 안 하겠죠. 여기저기서 곡소리 나는데 남의 돈 빌려서 뭘 하기에는 쫄리는 겁니다. 그럼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줄어드니 당연히 금리는 내려가겠죠. 기업이 몸살이면서 투자를 안 하니 일자리도 안 늘겠죠. 고용이 침체되는 거고 사람들은 돈을 더 못 벌게 되니까 소비도 줄게 되죠. 결국 더 깊은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국가 경제까지 위축되는 거죠. 그럼 국가는 이걸 해결하려고 어떻게 할까요? 금리를 내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큰 부담 없이 돈을 갖다가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시기에는 기업들도 돈을 잘 안 빌리려고 해요. 경제 전반이 안 좋다 보니 남의 돈 빌려서 마땅히 쓸만한 곳이 없거든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남의 돈 빌려서 공장도 짓고 고용도 늘리면서 투자하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럼 국가에서는 돈의 사용 대가인 금리를 더 낮추는 거고, 누군가는 돈을 빌려가서 경기를 살리는 뭔가를 하길 바라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아주 많이 낮아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가 없이 돈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금리를 완전 많이 내려주면서요. 그 돈이 시장에 흘러 들어가서 신규 투자도 하고 고용도 늘리고 막 시장에서 돈도 쓰면서 경기가 활성화되라고요. 근데 시장에 풀린 돈이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경제가 불황이니까 다들 잔뜩 겁먹고 새로운 걸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돈 빌리기는 큰 부담 없으니까 더 안전해 보이는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으로 돈이 흘러갑니다. 금리를 낮춰서 돈을 여기저기 뿌려놨는데 기대했던 경기는 안 살아나고 실물 자산에만 거품이 끼는 거죠. 근데 정부 입장에선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이 보일 때까지는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 개판인데 금리를 올려서 시장의 돈을 다시 빨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이거 못하는 겁니다. 결국 확실히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서야 슬금슬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쌓인 자산 가격의 거품이 일부 걷히게 되고 다음번 불황이 올 때 다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폭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 건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확실한 예상이 있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개인들은 저축을 더 많이 하겠죠. 반대로 대출은 받기 부담스러워지겠죠. 그럼 소비는 당연히 감소하는 거고, 대출받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도 이자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실물 자산에 껴있는 거품이 일부 걷히게 되는 거죠. 이제 금리의 오르내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대충은 아시겠죠? 원포인트로 요약하자면 금리와 경기는 같이 움직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리를 올리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경기는 안 좋아지지만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오를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분위기를 느끼시면 됩니다. 딱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우리나라가 경기가 안 좋다고 금리를 계속 내릴 수 있을까요? 보세요. 미국 금리랑 우리나라 금리가 같으면 투자자들은 돈 싸들고 다 미국으로 갑니다. 훨씬 안전한 미국과 상대적으로 덜 안전한 대한민국의 금리가 같다면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겠어요? 신한은행과 새마을금고 예금이자가 같으면 누가 더 위험해 보이는 새마을금고에 저금하겠냐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따라 올려야 되는 압박이 생기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국내에 투자된 해외 자본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서 국내 자산시장 붕괴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금리에 대해 더 깊이 그리고 자세히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초딩 버전이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산책이 의미 있었다면 다음에도 함께 하시죠. 그럼 이만.